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떡국은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겠군요. 땡! 올해 6월부터는 만나이가 전면 도입되어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로 살 수 있다고요. 이외에도 2023년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최대 69시간 근무 등 새로 거론된 정책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 중 경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머니모이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올해 6월 28일부로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많게는 2살부터 1살까지 체감 나이가 어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인 새는 나이가 사용되어 왔는데요. 법률이나 공문서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나이가 3가지나 되다 보니 사회복지, 의료 서비스 등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남행유업에서는 임금 피크제의 적용 나이가 56세인 것을 두고 만 56세인지 혹은 한국 나이 56세인지 노사와 노조가 법적 공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남행유업이 기재한 단체 협약에서 임금 피크제가 시작되는 나이 56세가 만 나이인지 아닌지가 적혀있지 않아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가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나이 해석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주택가격 하락세,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한파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보유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우선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재산권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만약 내가 주택 3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세율 8%를 내야 하고 주택 4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12%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3주택일 경우에는 4%, 4주택일 경우에는 6%를 부과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세 중과 배제가 24년 5월까지 1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양도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교환하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조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현재는 내가 보유한 지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70%의 중과세율이 부과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45%로 낮추고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는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네요. 즉 이제는 주택을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점차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합니다. 현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는 LTV 주담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고요.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 개수로 부과했던 종부세 기준을 합산가격 9억 원만 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집도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비해 적지만 세입자 지원 대책도 있습니다. 먼저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의 상품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정금리 전세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앞으로 추가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 대출 상품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까지는 9천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1억 원 모두 보증서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완화될 수 있겠죠.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정부 법률 지원 TF를 가동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도울 예정이고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을 위해 초저금리 자금 대출을 가구당 1억 6천만 원까지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주 52시간 유연화가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주 69시간까지 근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무 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현재 직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기본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해뒀죠. 하지만 이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이상으로 바꾸어 만약 월 단위인 경우 한 달에 연장 근로 52시간을 유연하게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주에는 길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연구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냐면 근로자가 퇴근해서 다시 출근할 때까지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하루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24시간에서 11시간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 휴게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은 반드시 보장하고 있기에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6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데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에 관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5.7%가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고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지난해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4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정도 더 많은 것이죠. 하지만 주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합법적으로 과로를 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40%는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쉴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현장 근로직이나 프로젝트형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바쁜 시즌에 바짝 일하고 나머지 주에 쉴 수 있게 되어 선호한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어차피 바쁜 시즌에는 12시간 넘게 일해야 하는 날도 많지만 그러질 못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들어보셨죠?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출산이 계속 장기화되자 정부는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가 첫 돌까지는 70만원, 만 1살이 되고 두 돌 전까지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이를 각각 100만원과 5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한다네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찾아왔는데요.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